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경기 준비와 선수단 관리 모두 실패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했습니다.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인데 정몽규 협회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원 벨트를 비롯한 25개 지역구 단수 추천 후보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전략 공천 지역과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단수 공천 지역 14곳을 공개하면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담화입니다. 높은 금리 부담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오는 20일 아침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과 병원 근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 아산과 서울 성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2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기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도 참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결정 직후 소속 병원 전공의들과 세부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미 전체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에 동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빅5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병원 근무를 멈출 경우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공의들이 이렇게 빨리 단체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았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SNS에 글을 올릴 때만 해도 개인 사유라고 강조하면서 동료들에겐 집단 행동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었는데요. 어젯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광대 의대에서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냈다가 밤늦게 갑자기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건데요. 이후 밤 10시부터 전공의 협의회 회장과 서울 빅5 전공의 대표들 간의 비상회의가 열렸고 20일 근무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지난 2000년 이후 첫 의료파업 이후 이번이 4번째인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로 삼는 행위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서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어제는 의사협회가 지역 의사회별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서울 각 지역의사회 깃발이 나부낍니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신고된 집회 인원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인천에서 시작된 의대 증원 반대 권기대회에 이어 사흘 동안 16개 시도의사회가 산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곧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법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갈 기미를 보이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분명합니다. 의대 증원 의지는 확고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정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여는 이번 주말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것을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한 대한축구협회 황보관 기술본부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어렵고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술적인 준비도 부족했고 새로운 선수 발굴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단 관리와 근무 태도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협회에 전했고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정만 남게 됐습니다. 황보관 기술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준결승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국내 체류 기간 이 적은 근무 태도에 관련해서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여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총선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경기 지역 단수 공천 명단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경기 남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 벨트 탈환 의지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해 일찌감치 공을 들였습니다. 운동권 청산론과 함께 방탄정당 심판론을 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원희룡 전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기에 원 전 장관을 후보로 확정한 건 민주당 강세가 강한 지역에서 서둘러 입지를 다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대표를 이른바 명룡대전 틀 안에 가두려는 전략도 담겼습니다.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이 대표가 과거 시장을 지낸 성남 지역 후보로 추천된 장영하 변호사 역시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저격수를 자처한 인물입니다. 여당이 수도권 탈환 전초기지로 꼽는 수원에선 당 영입 인재 3명이 한꺼번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직전 2번 총선에서 5개 의석을 모두 야당에 내줬던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함께 투입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2번 연속이나 전 지역구를 패배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깃발을 누군가 가서 깃발을 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근 지역인 분당 갑에 공천장을 받게 된 안철수 의원은 중도층 표심 공략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첫 단수 공천을 받은 전희경 전 비서관은 험지로 분류되는 의정부 갑에서 경기 북부 지역 새모리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2차 단수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서 첫 현역 의원 탈락자도 나왔습니다. 강세 지역인 영남권 면접까지 끝나면 물갈이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단수 공천을 통해 이른바 낙동강 벨트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지역구를 옮겨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공천을 확정한 곳에는 부산 경남, 즉 PK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여기 포함된 단수분들은 단수 기준을 충족해서 여기 들어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복을 노리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경남 양산을에는 민주당 현역인 김두관 의원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예상 맞상대는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최근 지역구로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입니다. 여당이 공천을 확정하면 경남도지사 출신 간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바로 옆 경남 김해을 역시 현역 김정호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삼선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도전장을 낸 곳입니다. 지역 조직력을 내세운 민주당과 인지도 높은 중진을 차출한 국민의힘이 현역 대 현역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강서갑엔 여당 호선 서병수 의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 전선은 더 넓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놓고 정말 멋지게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는 야당에선 PK 공략의 전진기지, 여당에선 탈환과 사수가 꼭 필요한 곳으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만큼 지키는 현역과 도전하는 중진의 대결 구도는 갈수록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 방문 일정을 돌연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둘러싸고 추측과 해석이 무성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일정 진행과 민생 챙기기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일정이던 독일, 덴마크 방문이 연기된 시점은 출국 닷새 전인 13일 밤이었습니다. 순방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지, 국내에서 민생 현안을 챙길지 수차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대국의 양해까지 얻어낸 뒤 순방 연기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논란을 의식하지 않았고 고려사항도 아니었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그걸 꼬투리 잡아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의 순방은 초정파성을 띠는 행보인데 민주당에 의해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정쟁의 소재가 된 상황에서 싹을 잘라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맹폭은 연이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중동 북한식 외교라며 사전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연기한 이유가 뭔지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연기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외교가 우스워지는 거죠. 순방 횟수와 비용을 지적해온 민주당이 이번엔 순방 취소를 놓고 공세를 가하면서 용산 안팎에선 오히려 정상 외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결단을 내린다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가 전격적인 수교를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담화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한 쿠바 수교 발표 하루 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 관계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미일 결속 강화 속에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마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과는 적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과는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한쿠바 수교를 북일 협력 관계로 맞불에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도 없고 접촉에 관심도 없다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실무 접촉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핵 개발과 납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위급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그제 쏜 순항 미사일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의 시험 발사였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순항미사일 발사는 바다수리 6형의 검수 사격 시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바다수리 6형이 1,400여 초 동안 상공을 비행하고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측의 북방 한계선 NLL이 근거가 없다면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영역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바다수리 6형은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제 무기인 KH-35를 복제한 기존 대함미사일 금성 3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신형 지상 대해상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위함과 쾌속정 등 우리 측 전투함선을 거론한 것으로 미뤄 신형 미사일은 목표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순히 성능 개량했다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기동하는 우리 해군의 신형 유도탄 고속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인근에서 우리 함정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대해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NLL을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복해 거론한 만큼 서북도서의 긴장도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유산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정황도 있었는데요. 해당 목사는 신도들의 상습 성폭행에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록 목사가 지도자로 활동했던 만민중앙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신자였던 박모 씨는 목사의 말에 속아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냈습니다. 목사는 본인이 하나님 말을 전하는 대언자라며
돈을 안 내면 큰일이 날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신입증을 제대로 주지 못한 분들 간혹 가다 유서에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변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신입증 주셨는지. 반면 돈을 내면 당 회장이 죄도 벗겨주고 치료도 해준다고 현혹했습니다. 당 회장은 만민중앙교회 지도자였던 이재록 목사로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최근 사망한 인물입니다. 장관이 그 성탄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년간 많은 문제 해결과 응답을 받아왔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교회 내 성폭력을 알게 된 박 씨는 크게 실망해 교회를 떠났고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A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신과 같다는 거짓말로 신도를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는 건데 경찰은 수사를 벌인 지 9개월 만에 계좌 입금 내역으로 밝혀진 6억 원가량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고 A 목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다 만천에 드러났죠. 두려운 마음에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온전한 11조를 해주고 A 목사 측은 이런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지만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외에 만민중앙교회 신도였던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금전적 지원 등을 받게 됐습니다. 참사 이후 무려 6년 2개월 만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유족들은 화재 참사 책임을 이유로 충청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유족 층이 소송을 내자 충청북도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패소한 유족 측만 소송 비용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6년 2개월 만에 제천 화재 희생자 유족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이 제기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유족 대표가 모여 제천 화재 사고 유족 지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달 유족 측과 만난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나온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유족은 물론이고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보듬는 일이 하루빨리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은 관련 행정 절차 이행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서로가 협약했던 내용들이 좀 성실하게 잘 지켜져서 우리 유가족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유족들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서귀포 해상에서 침몰하던 화물선의 승선원들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안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귀포항 남서쪽 61km 부근에서 침몰하던 1959톤급 화물선 금양 6호의 선원 11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도착 당시 배가 왼쪽으로 25도 이상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였고 풍랑특보로 파도도 높았지만 화물선 한미 쪽으로 구조 단정을 대는 데 성공해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양 6호는 앞서 어젯밤 9시 50분쯤 중국으로 향하다 침수사고를 당했고 사고 발생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해군과 어선 등 민관군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GDP가 1.9%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 1.4%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서 밀린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같은 한일 경제 성장률 역전에 대해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로 한국이 저성장기에 들어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고금리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반포동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7억 원대였던 전세값이 불과 2달 사이에 3억 원이나 껑충 뛴 겁니다. 높은 금리 부담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9개월 넘게 고공행진입니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규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고금리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다가 빌라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째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을 구하고 싶다면 대단지 입주를 앞둔 주변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 단지들은 6개월 전부터 전세 물량을 구하는 그런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 단지와 주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이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칸과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5년 연속 베를린의 러브콜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과 함께 한국 작품 5편이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영화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는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한국 영화들이 공개됩니다. 우선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필요가 경쟁 부문에 올라 홍 감독은 5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주인공이 한국 여성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으로 홍 감독이 제작과 각본, 연출 등을, 연인 김민희 씨가 제작실장을 맡았습니다. 쌍천만 관객을 모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은 작품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영화를 선보이는 스페셜 갈라 부문에서 공개됩니다. 주연 배우 마동석, 김무열, 이동휘, 박지환과 허명행 감독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형사 마석도의 통쾌한 액션을 전 세계에 알릴 전망입니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소개하는 비경쟁 포럼 부문에는 배우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주연의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초청됐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개막식과 월드 프리미어 상영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연출을 맡았던 김혜영 감독의 첫 장편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성장 영화를 소개하는 제너레이션 K+ 부문에 올랐습니다. 세밀한 연필화가 특징인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클은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 곰상을 놓고는 모두 20편의 장편 영화들이 경쟁합니다. 개막작은 킬리언 머피 주연의 아일랜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선정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충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에서 많게는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광주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다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인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 새벽 6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세브란스, 서울성모, 서울아산, 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어젯밤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 회의 끝에 이 같은 집단 행동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빅5 대학병원의 모든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빅5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어제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간 인수인계를 마치고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사회가 잇따라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연 서울시 의사회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Day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전국이, 공직이, 대원이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라도 선도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박명화가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반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린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법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의 시점과 종류를 전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즉시 전자투표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가 내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집단행동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협 비대위의 투쟁 일정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었다면 집단 행동을 도모한 것이라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면접 나흘째인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권 후보자들을 심사합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세종과 대전, 경남과 경북 지역 후보자들을, 면접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구와 울산, 부산과 강원 지역 후보자들을 대면 평가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관위는 어제 면접을 마친 경기도 내 22개 지역구와 전남, 충청 지역 공천 신청자 가운데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오늘 3차 단수 추천 대상자로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4월 총선 이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 위원장은 어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포 시민이 편입을 원하고 있고 효과성도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위해선 관계기관과 선관위의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과 인천 부평갑 등 전략 선거구 4곳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을에는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이, 인천 부평갑은 노종면 전 YTN 기자가 전략공천 후보자로 뽑혔고, 울산 남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는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가 공천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치면 후보로 확정됩니다.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순직이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은 선생님을 보낸 마음이 달래지지 않는데 아직도 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더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게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적절하지 못한 질의라고 맞서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물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아직 소환 조사도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건 굉장히 대단히 좀 예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해서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집중적으로 수사해놓고도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어요. 그럼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박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몰라서 대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후보자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6년 전 아내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아내 몫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최소 6억 원대의 증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된 적이 없으니까 증여세 탈루로 보입니다. 먼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생각이 계십니까? 여당은 꼼꼼히 살피지 못했을 뿐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박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처갓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럼 결국 그게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당시부터 공유였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검찰 퇴직 이후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46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정관예우라고 공세에 나섰는데 박 후보자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정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는 만큼 수사 지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당과 교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박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접경 도시가 공습을 받아 2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7개 지역이 집중 공격을 받아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토 국방장관들이 모였지만 이렇다 할 우크라이나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 러시아 접경 도시 벨고로드. 도심 쇼핑센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와 도로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다연장 로켓 뱀파이어로 공격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살짜리 아기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20명 가까이 다쳤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쿠르스크에선 정유소가 타겟이 됐습니다. 현지 주지사는 공습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서남북 전 지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Сьогодні зранку російські терористи влаштували масовану ракетну атаку на територію України, застосувавши стратегічну авіацію. 수도 키이우에는 폭격으로 엄청난 크기의 구덩이가 생겼고 여러 채 민가가 부서졌습니다. Бачите, що потріскались під потолком, до пішли тріщини. 서부 르비오에서는 학교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져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Ми вибуховою хвилею маємо пошкоджену велику частину кабінетів, близько 15 кабінетів з вибитими рамами, з зміщеними стінами, хімічна лабораторія. І хоча ми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завтра ми розпочнемо. 양측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1,500km에 이르는 전선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로선 서방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토 국방장관들이 브뤼셀에 모였지만 결국 눈에 띄는 지원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국을 겨냥해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아덴만에서 영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후티의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아덴만에서 항해하던 영국 선박을 목표로 군사작전을 수행해 미사일로 직접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는 발사체가 폭발했지만 선박에 명중하지는 않았다며 경미한 손상을 입혀 기름이 유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 일정이 가장 먼저 확정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를 3월 25일부터 시작하겠다며 배심원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재판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들어 연기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개인 간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은 예비조사 결과 테러나 극단주의 폭력 조직과의 연계는 없었다며 여러 사람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의자로 체포한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이라며 아직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나겠다고 구단 측에 통보했다고 일간 르피가로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적설이 제기되어온 음바페는 지난 13일 나세르 알 켈라이피 PSG 회장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양측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장시간 회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정몽규 회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거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된 날 축구협회는 안팎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문에는 클린스만 감독 해임을 촉구하는 화환이 진열되고 일부 축구 팬들의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축구협회장은 우리 국민들이 무서워서 아예 어디 있는지 숨어버렸습니다. 축구 감독이라는 자는 한국 감독인데 미국으로 날라버렸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3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클린스만 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핵심 쟁점. 4시간 넘는 토론이 벌어진 끝에 전력강화위가 내린 결론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대표팀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을 2번째 만났는데도 전술 준비가 부족했고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직접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지도자로서 이에 대한 팀의 규율과 기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너무 짧은 근무 태도 역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회복이 힘들다는 위원의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임원진의 회의에 이어 공식 절차를 밟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의견까지 경질로 일치된 상황. 이제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감독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 재건을 위해 이제 더 시급해 보이는 것은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 정리와 후임 감독의 선임입니다. 계속해서 김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부재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질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표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경질로 의견을 모은 만큼 축구협회 집행부가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령탑 교체와 별도로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 정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선수단 충돌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위해서 징계해야 할 선수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징계도 해야 합니다. 대표팀 사령탑 후임 선정도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에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태국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선임하기보다는 면밀하게 여러 후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재건을 위해 여러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신도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신도였던 피해자 박모 씨를 속여 5년에 걸쳐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재록 목사와 함께 만민중앙교회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재록 목사를 신격화하며 신도들을 세뇌해 헌금을 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A씨가 11조를 안 내면 유산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등 30억 원 넘게 가로챘다며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젯밤 제주도 서귀포 바다를 지나던 1959톤급 화물선 한 척이 침수됐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 화물선 한 척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2,000톤급에 육박하는 화물선이지만 사나운 파도 앞에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립니다. 침수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쪽 61km 해상을 지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침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해경은 신고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풍랑특보로 파도가 5m에 달해 배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고 3시간 반 만인 새벽 1시 반쯤 화물선 뒤쪽으로 접근해 승선원 11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경은 선사와 협의를 통해 기울어진 배를 항구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선 작업선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부산을 출발해 울산 고리 남동쪽 7km 해상을 지나던 17톤급 작업선의 위치 신호가 끊겨 해경과 해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작업선에는 60대 선장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역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남대전 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등 잔해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양이가 건물 내 전기 설비에 감전돼 일대 수십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빌딩의 전기 설비가 갑자기 망가지면서 일대 수십 가구의 전기 공급이 자동 차단됐습니다. 원인 파악에 나선 한국전력공사는 빌딩 전기실에서 감전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한전은 주변 가구들에 대한 전기 공급을 2분 만에 재개했고 해당 빌딩은 설비가 수리되는 대로 전기를 다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충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 부산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